엄마는 왜 항상 자기 생각만 하세요?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혜진아, 너는 엄마가 단지 돈으로만 보이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믿었는데. 62세의 평범한 과부 이선희는 갑작스러운 위암 진단과 자녀들의 배신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제가 62살이 되었을 때 제 이름은 이선희이고 전남 목포 근처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저희 마을은 바다 내음이 가득하고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남편과 함께 정성껏 가꾸던 작은 마당이 있었죠. 남편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는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바닷가에 앉아 소일거리를 하고 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사오며 매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곤 했어요. 무엇보다 매달 한두 번씩 저희 두 자녀가 찾아오는 날은 저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죠. 딸 혜진이는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며 살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게 가끔 안부를 전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내가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식사할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점점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죠. 마을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소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검사 끝에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하다고 믿어왔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 제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혼자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처럼 혼자 모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쾌활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혜진이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비는 제가 맡을게요. 엄마는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라고 말하며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준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저를 찾아와 엄마, 이건 가족 모두가 함께 이겨낼 일이니까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아이의 도움과 관심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래도 내 곁에는 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저를 버티게 했죠. 저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닐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가족애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 그 따뜻했던 말들과 함께 느꼈던 안도감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송금해 주었고 전화도 자주 해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라며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혜진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곤 했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찾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 상태를 묻기도 하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의 그런 모습에 저는 역시 내 아이들은 내 편이구나 라는 안도감과 함께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의 전화는 여전히 자주 걸려왔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점점 제 건강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태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엄마, 예전에 들었던 그 보험 있잖아요. 그거 아직 유지하고 계시죠? 라며 보험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던진 질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보험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혜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봤을 때 저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은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혹시라도 큰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가입해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그거야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잖니. 너희한테도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대답하며 슬쩍 넘겼지만 그녀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준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마다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집에 큰돈이 한 번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핏 그저 술김의 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아이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점점 더 보험과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준호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끔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대화 주제도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보험료 갱신은 잘 되고 있죠?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혜진이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이유가 단순히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 엄마가 나중에 힘드시면 내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라며 슬쩍 제 보험과 재산 관리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할 준비를 해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두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같은 신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두 아이가 제게 보이는 태도와 행동은 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정말로 제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재산에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의심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저 마음속에서만 달등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젊은 시절을 모두 희생했는데 이들이 그런 식으로 제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암치료는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치게 만들었고 두 아이의 행동은 제 마음의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지만 두 아이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쏠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더 이상 따뜻함이나 진심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혜진이는 여전히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 대화는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엄마, 치료비는 잘 해결되셨죠? 보험금은 아직 괜찮은 거죠? 라는 말이 그녀의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저를 걱정해서 묻는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제 병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건강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면 대화는 자연스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치료가 끝나면 그 보험돈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그녀의 이런 질문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 방문이 뜸해졌고 설령 찾아온다 해도 그는 급하게 들렀다가 곧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늘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고 대화 중에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때로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혹시 보험이나 재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습니다. 제 병보다 그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두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 하지만 매번 그들의 행동과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정말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두 아이를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은 제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아이가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들은 제 옆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조차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는 두 아이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더 이상 진심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자식들이었고 그들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제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조금은 안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저를 안부를 묻고 짧게나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비 때문에 준비한 서류예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치료비 처리가 늦어지지 않아요. 혜진이는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하고 차분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복잡한 문장들과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병이 깊어지면서 병원비 문제는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런 배려를 고맙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엄마. 그러면 모든 게 훨씬 간단해질 거예요. 그녀는 연신 서명을 재촉하며 제가 더 이상 고민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서류일까?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려던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아, 이게 정확히 뭘 위한 서류인지 엄마한테 다시 설명해 줄래?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제가 대신 병원비를 정리하고 엄마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힘드신데 이런 복잡한 일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엄마 재산 관리를 좀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원비 처리와 재산 관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 안에서 경계심이 더 커졌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읽겠다는 제 말에 살짝 긴장한 듯 보였지만 끝까지 태연한 척하며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원비 처리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 제 재산과 보험을 혜진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고 그 안의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권리를 그녀가 통제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펜을 내려놓고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이게 정말 병원비 처리를 위한 서류 맞니? 엄마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니? 혜진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요. 엄마, 이게 나중에 처리 과정에서 편하려고 넣은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요. 그녀는 태연하게 변명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단호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너희들 도움 없이도 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는 없어.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될 텐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혜진이와의 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서류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그녀의 관심이 제 건강이나 안녕이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오늘 가져온 서류에 대해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혜진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요. 다음 날, 혜진이는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혜진아, 어제 너 가져온 서류를 읽어보니 그건 단순한 병원비 처리가 아니었어. 너 정말 엄마의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니? 제 질문에 혜진은 처음에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그녀의 말을 추궁하자 그녀는 마침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제 가정을 위해 뭔가 준비를 해야 했어요.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돈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제 돈을 관리하려 했다는 말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너희 둘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대하는 거니?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혜진은 제 눈물을 보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자기 생각만 하세요? 엄마 병원비도 그렇고 나랑 준호가 얼마나 힘든지 조금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이기적이에요. 자기 곁만 신경 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딸이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저를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엄마가 아프고 힘든 와중에 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엄마는 너희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었는데 너는 엄마를 그냥 돈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혜진은 환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그녀는 문을 컴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우고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제 약한 상태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속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말투와 시선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혜진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엄마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준호의 부탁대로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거의 바닥나 있었고 수백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상당 부분이 준호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실수인가? 하지만 기록은 명백했고 저를 혼란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내가 엄마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게 맞니?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썼어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의 말은 너무나 가벼워 보였고 사모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급한 일이 뭔데? 왜 엄마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니? 그러자 준호는 갑자기 말을 돌리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태도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저는 상황을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러 은행 거래 내역과 통장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끝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뿐만 아니라 혜진이 역시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데 관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 제 돈을 사용해 몰디브로 떠나는 고급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권 결제 내역과 고급 리조트 예약 기록을 발견한 순간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이 저의 병이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아프고 약해진 상황을 이용해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누리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두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내 통장으로 이체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 알고 있어. 너랑 혜진이가 엄마 돈으로 몰디브 여행을 준비했다며? 준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 그냥 거기서 잠깐 필요한 거였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은 엄마가 아프고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을 할 수 있니?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희는 엄마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고 있잖아. 준호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지루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삶이 힘들어요.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듯이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진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차가웠고 저는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배신감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끝없이 추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아왔던 돈, 언젠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안전망 같은 돈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상처는 그 돈이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이들에 의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과 준호는 제가 아프고 힘든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며 단지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은 정막 속에 잠겼고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제 인생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외로움과 슬픔을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이 곁에 있었고 아이들이 그 뒤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던 아이들조차 이제는 저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몸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제 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암치료 과정은 제 에너지를 점점 더 앗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돈 걱정까지 겹치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가파른 절벽 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혜진에게 연락을 해도 그녀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위지하던 시간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두려움과 슬픔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공개될 경우 제 자존심과 가족의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제 고통은 고스란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혜진과 준호가 어릴 때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제가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더 커졌고 마치 깊은 어둠 속에 혼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의 적막함은 제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고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붙들기 위해 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혜진과 준호가 제게 했던 일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은행 창구에 서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제 요청을 들어주었고 보험 관련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얼굴에 약간의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이선희 고객님, 여기 보시면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를 변경하려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게 고객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게 맞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익자 변경이라고요?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놀란 마음을 해서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기록상으로는 이혜진 씨로 수익자가 변경 요청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님 확인이 필요해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왜 그렇게 보험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는지, 왜 제가 사인을 요구했던 서류들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돕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제 돈과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의 정점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혜진이가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이용당하면서도 그들을 변호하려 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내가 나서야 해. 내 삶을, 내 재산을 지켜야 해. 저는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요청을 즉시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변경 요청도 저의 직접적인 서명이 없으면 절대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직원은 제 요청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길에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더 이상 이렇게 이용하게 둘 수는 없어.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한 것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늦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준호와 함께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다시는 제 돈과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부동산, 기타 자산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두 아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다면 더 이상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절망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앞으로 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거래도 제 직접적인 확인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다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보험사와 은행 직원들은 제 결정에 약간 놀란 듯했지만 저는 단호한 태도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제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목포 근처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방 한 칸을 구했습니다. 그 밤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제게는 안전한 피난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집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약간의 외로움과 동시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혼자라는 현실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가족,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걸까?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우연히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정 문제와 법적 상담을 제공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센터의 상담원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선희님, 여기서는 안전하게 모든 것을 상의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 많이 노력하셨네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상황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은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고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남은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점점 더 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심리지원 그룹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만난 한 여성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은 분명 아프고 슬프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제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재산 문제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마음속의 혼란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에서 혼자 맞이하는 밤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과 준호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집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우리 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두 아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그들의 눈물에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시는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아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말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준호야, 너희가 이렇게 와준 건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너희 말을 믿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용서하고 희생하던 제 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일 뿐이야." 제 말을 들은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엄마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스스로가 찾아야 할 답이야. 엄마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정말 변했다면 언젠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후 두 아이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고 창문 너머로 목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풍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이란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임을. 목포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나의 자유와 자존감을 지키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포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더 이상 제 자신을 희생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다의 잔잔한 물결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